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후보들은 상호 비방과 원색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벌여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내란 세력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이론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방탄 입법으로 맞섰습니다.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공격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뭐 이런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요.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면서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왜 유죄가 인정했겠습니까? 말하는 거 좀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팩트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 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과거 욕설 발언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원색적 표현까지 등장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계속되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선 후보 토론이 아니라 법정에 나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범보수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측의 전화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민의힘은 3자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여 각자 완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며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적극 나섰던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친한동훈계 의원이 속속 선대위에 합류하고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낸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막판 대역전극 기대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 후보 지지층의 절반 정도만 김 후보를 지지하고 이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도 김 후보 지지층의 60에서 70%가량만 지지할 거라고 답한 상황. 어떤 단일화든 1+1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3자 구도로 선회한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후보는 단일화의 유일한 방법은 김 후보 사퇴뿐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마지막 TV 토론 직후가 단일화의 마지막 시한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후 양측 간 접촉 상황은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네,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최대 격전지 서울의 표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신 지역과 세대 유권자가 섞여 있는 서울은 각종 정책에 민감한 곳이기도 한데 서울 시민들의 생각, 황정민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내란 종식, 입법 독재 같은 주장이 충돌하면서 선거를 앞둔 서울 시민들의 생각도 제각각 엇갈렸습니다. 저는 이재명. 이재명 후보. 굉장히 많이 줬죠. 일단은 단체적으로 이제 집회를 하든지 이러면은 2번이죠 뭐. 나라 살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청년층을 노린 그런 공약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를 조금 더 지지하는 분들을 주변에 많이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정치 구호만 난무하면서 정작 민생은 뒷전인 것 같다는 푸념도 있었습니다. 경제를 살려줄 후보를 원한다는 겁니다.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장사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되게 타격이 심하거든요. 서민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에 뚜렷한 차별성이 없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용산구에 걸려 있는 후보들 현수막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정책이 담겼는데요. 이렇게 서로 문구를 바꿔놔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두루뭉술합니다. 민생을 살리겠다 이런 좀 두루뭉실한 듣기 좋은 말보다는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성별, 세대별 편가르기 대신 전체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좀 안정을 가져다주고 조금 이전과는 다른 좀 평화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 통합을 해서 우리 국민 이제 이분 갈라치기 안 하는, 그래서 지역을 나누지 않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다 어울려 살 수 있는. 대선 전 마지막으로 실시된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은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5%로 22%포인트였던 격차가 한 주 만에 1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8%에서 4%포인트 오른 12%였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대선 주자들이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사과할 생각 없느냐,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100배 사죄를 하라든지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지. 그거 사과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 수계가 귀환한다.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윤석열 아바타다, 범죄 우두머리다, 아주 서로 강하게 치고받았습니다. 어제 두 후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비전을 좀 검증해보고 후보자들의 이 국가 운영 능력을 좀 평가해보고 싶었던 그런 많은 국민들,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춰진 그런 토론이 아니었다. 그래서 매우 실망스러운 토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것 같고요. 특히 이 시종일관 그 인신공격에 몰입했던 그런 김문수 후보나 또는 이 입에 담기도 좀 부적절한 그런 언사를 펼쳐왔던 이준석 후보, 국민들께서 보기에 정말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부족함을 보였던 그런 TV 토론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호 공방이 다소 치열해서 어떤 정책 검증의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후보들 개인적인 어떤 뭐 비위, 혐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면도 있어요. 예. 그걸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 대 세력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양극화 해소 방안, 해소 의지는 없으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뭐 내란 종식하는 투표다, 이런 말씀은 뭐 글쎄 1위로 평가받는 후보의 언사치고는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계엄 관련돼서 국내 시민께 관련이 없다는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계엄 갖고 투표를,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이 모습은 어제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토론에서는 특히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이미 사람들은 표결이 거기 있다가 끝난 너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루카스 자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우선은 뭐든지 이렇게 종북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 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계엄 당일에 그 밤에 왜 이렇게 좀 미적거렸냐 이런 취지로 지금 질문을 한 건데 이준석 후보는 무슨 소리냐 내가 열심히 들어가려고 한 모습이 다 영상에 담겼고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 계엄 당일날 국민의 대표로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려고 했던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려고 했다면 국회로 달려오는 것이 급선무였을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본인이 개인 정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려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국회 앞에 있었던 국민의힘 당사에서 그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이준석 후보가 이 문 밖에서 들어오려고 그렇게 입씨름만 하고 있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과연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께서는 보실 수밖에 없었다. 저 자리에서 그 문을 열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우선적으로 더 급했던 건 본회의장으로 진입해서 거기에서 이 그 계엄 해제를 요구안을 통과시키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또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그런데 민주당 의원 17분도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박도 같이 했어요. 이건 어떻게 들으십니까? 민주당 의원 17분 중에는 지방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본인이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온 분들은 없어요. 집이 멀거나 수도권이거나 해서 있었어도 그 부지런히 옷 갈아입고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도 국회로 일단 다 달려들 왔던 그런 민주당의 의원들과 본인의 행동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저 앞에서 물론 그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그걸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문을 열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저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담을 넘어 들어가서 빨리 본회의장에 가서 이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다른 의원들과의 행동과 너무나 다른 대비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 부분은 지난 토론에서 어제 토론 말고 지난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다 해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본인이 민주당 의원들과도 계속 전화로 소통하면서 인원을 체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가 150명 이상이니까 그렇게 된 거 보고 본인이 약간 여유롭게 행동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다 했기 때문에 저 부분 갖고 굳이 또 공격을 가하는 부분도 저는 아름답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그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당신은 어쨌든 국민의힘과 같이 행동했던 걸로 내가 평가할 테니까 단일화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뭐 계엄을 했던 정당과 어울리기 싫다라는 취지의 단일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밖에서 다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알맞지 않은 이런 프레임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같이 나는 그 정당하고 달라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 밖에서는 저렇게 정치적 공세가 이어질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이재명 후보가 혹시나 대통령이 된다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 방정식인 단일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호텔 경제학 관련해서 어떤 해명을 하기 위해서 그 루카스 차이제라는 인물을 언급을 하면서 꺼내 들었었는데 이 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공산주의자다. 독일 공산당의 어떤 기관지 편집장을 지낸 인물인데 어떤 이런 사람의 사상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이제 호텔 경제학이라는 그 논리 자체가 순환론이 뭐 공산주의자 이론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저 이준석 후보의 저런 이유는 뭐냐면 루카스 차이제를 먼저 이재명 후보가 지난 토론 때 꺼냈단 말이죠. 그걸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될 것을 당신 이거 알아라는 식의 이 사람도 이 호텔 경제학 관련된 이 순환론을 얘기했는데 왜 그래? 왜 문제 제기를 해?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자였다는 거죠. 공산당의 기관지 편집장이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 따지고 보면 굳이 왜 공산당 활동을 했던 사람을 그 사람 이름을 국민 아무도 몰랐던 그 들고 나와서 거기에 어떤 논리적 근거로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나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는지 관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순환 경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돈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한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전혀 문제의 본질과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어제도 다시 한번 주장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서 집중 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는데 이 재판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요.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어요.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어치 드셨어요.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쓴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협공하는 모습이 지난 토론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법 리스크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협공에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이재명 후보의 반응은 검찰의 조작 기소다. 그리고 어떤 논란과 관련해서는 나와 관련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어제 봤던 부분들 중에서 저렇게 네거티브만으로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이미 철진한 그 공격 아닌가. 이미 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재명 후보가 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 가지고 마치 이재명 후보가 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좀 온당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국민들께서 저 부분까지 충분히 지금 감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새로운 나온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저 벌써 한 2년 전 가까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주구장창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여전히 이 어제 같은 TV 토론 마지막 단계 특히 정치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개헌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앞서서 저 문제부터 꺼내고 저 문제만 가지고 시간을 모두 다 할애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매우 실망스럽게 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는 어제 TV 토론에서 관련 그 공판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그 공익제보자 조 씨가 이 사실을 폭로를 하면서 알려진 사실이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조 씨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 법인카드로 이제 과일, 소고기 등등을 사서 뭐 공관이나 이재명 후보의 자택으로 실어 날랐다는 건데 이재명 후보의 어제 해명은 자신은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였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정치인의 언어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무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게 역대 관례적 그 정치인의 언어였는데 이제는 그냥 조작 기소라고 저렇게 일괄적으로. 11개 혐의를 조작 기소했다는 게 사실 국민이 누가 믿을까요? 그런 분이 후보자가 된 것이지 후보자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수사와 일부 공범 기소가 시작된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돼서 어떤 사기업이 큰 막대한 폭리를 취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죠. 몰랐든 알았든. 또 하나 과일 저 부분을 보면 입증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에서 1심 판사가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경기도가 일괄 결제했다. 과일값, 샌드위치 이런 것들.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한 거거든요. 결국 법원이 일단 인정을 했던 부분이야. 그런데 거기 보면 과일값을 쓰는데 뭐 비서실장이 어떻게 쓰는 간담회, 그다음에 뭐 직원 격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재명 후보가 그날 간담회 안 가셨으면 그건 허위인 걸 본인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 몰랐다라고 하시면 글쎄요, 공직자 너무 편한 거 아닙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공직자는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공직관 내지 피고인으로서의 입장을 내신다면 저는 글쎄요, 국민을 이게 호도하는 게 아니고 뭘까요? 지금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후보가 된 뒤에 기소가 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후보는 22년도 지난 대선에서 후보였습니다. 그 대선이 끝나고 그 정적주기용 검찰의 이런 정치적 기소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이번 그 대선 후보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정적주기나 이런 부분하고 관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에게 관련되어 있는 특히 이 법인카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카드를 소지하고 직접 결제하거나 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차량도 있잖아요. 제네시스 80인가요? 이 차량은 집에 갖다 놓고 썼어요. 운행 일지까지 조작해가면서 그 차량과 관련된 지출된 비용이 6천만 원이 넘어요. 그럼 차량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거. 왜 관용차가 왜 여기 와 있지? 문제 제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청렴하고 뭐 하수관 하나씩 파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왜 그 경기도차가 내 아파트에 와 있지? 매일 서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죠. 관련해서 당시에 이런 사용 내역들이 이재명 후보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당시에 공익 제보자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면 그런 도청 법인카드를 과연 도지사의 지시나 묵인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도청에 저도 경기도청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도청에 수백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카드의 책임을 그 도지사가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고요. 각 카드의 그 부서장이 결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결제 라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최종적인 결제가 도지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께서 이렇게 해명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공관을 없앴거든요. 경기도 도지사 공관을 없앴기 때문에 공관 있으면 사실 거기에 음식을 사다가 뭐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공관은 일정 부분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관을 집으로 생각했다. 나 공문을 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진짜 다 모르셨을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보는 마지막 단일화 시한 오늘입니다. 단일화 가능성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단일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이 오늘 또 어떤 파문을 불러일으킬지 그런 부분들이 또 이준석 후보가 또 큰 다른 결심을 하는 어떤 계기로 작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끝까지 뭐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3자로도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왜 그렇게 단일화에 목을 매왔는가.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일화 가능성 일단 낮게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플랜 A, B가 있는 거죠. 이제 A는 제가 봐도 이건 단일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화 구애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의 반응이 전략적 반응 같다는 생각을 국내심에서 한 거죠. 예를 들면 2등 전략으로 선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등 전략은 사실상 포기하고 안 그러면 단일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국내심과 제로섬 게임으로 2등 전략을 취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플랜 B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 뵙고 MB도 만나 뵙고 이런 식으로 보수층 결집을 도모하면서 중도층으로 이제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3자 구도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끌어온다면 사실은 3자 구도에서 승리 방정식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각자 역할을 해나가다가 결국 단일화에 관련된 국민적 요구를 저는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카드는 살아있지만 어쨌든 승리 방정식을 위해서 국내심 역할은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바라보고 있는 방정식,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조금 끌어오고 그 사이에 김문수 후보가 1위로 치고 나가는 이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 협공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거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단일화 방정식이다라고 보이고요. 예. 현실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자면 어제부터 이제 입장이 좀 바뀌어가지고 준찍명이라는 표현을 좀 쓰시더라고요.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 그런데 과연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간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득표 전략이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전략일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에게 그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준찍명, 그러니까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라는 이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 그런 어떤 표로 만드는 것보다 실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토론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았는데 사실 정치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평가해도 모자랄 이 정도의 언행을 보시면 앞으로 나라가 통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외교적 리스크도 있죠. 경제 리스크 내지 정책 리스크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명만 잘 된다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계엄은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계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국민의힘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이런 구도로 자꾸 선거를 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본인에 대한 위험성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다. 그렇게 평가한다면 저는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새 진행된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일단 유보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윤호리 기자, 서울 지역 버스는 정상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당초 새벽 4시 첫 차부터 파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 시내버스는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과 경남 창원의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정상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어제 낮부터 임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끝내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당초 협상이 불발되면 오늘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약 14개월 만에 파업으로 인한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새벽 2시쯤 버스 노조 63개사 지부위원장이 모인 총회에서 파업 유보가 결정됐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사측의 임금 체계 개편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파업 유보가 노조의 자발적 조처인 만큼 추후 협상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실제 파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 시내버스 노조는 부산 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가 부결되면서 새벽 첫 차를 시작으로 파업에 들어가 147개 노선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 버스 노조도 협상 결렬로 버스 운행의 파행에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에도 파업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네, 철주한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다행히 서울 시민은 출근길 교통대란을 피하긴 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안 하기로 한 배경이 뭔가요? 일단은 어저께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 0시까지 노사 간의 임단협 협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렬이 되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을 포섭하는 이 부분이었어요. 작년 12월에 나왔었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여기에 있어서 노사가 서로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노측에서는 각 버스 회사의 노조 대표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요. 제적이 63명이었고 참석이 60명이었는데 파업 유보가 49명 그리고 파업을 하자가 11명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당장 태도가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일단 파업은 유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 지역은 다행히 파업이 유보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이나 경남 창원에서는 시내버스 운행이 파행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은 상황이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부산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은 오늘 새벽 2시 20분에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이 됐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파업을 돌입하게 돼서 오늘 첫 차부터 4시 첫 차부터 네. 아마 이 파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제 오후 2시부터 계속 협상을 했었지만은 오늘 새벽 3시부로 해서 조정이 결렬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 전체 시내버스 95%에 해당하는 669대가 오늘 5시 새벽 5시에 첫 차부터 지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아직 시내버스가 멈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노사 간의 협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결 이것이 문제인데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이 나왔던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통상임금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임금에 대해서 인상분도 좀 요구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이 25%에 달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자체를 그리고 임금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노측에서는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섭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 협상 자체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뭐 파업이 다시 진행이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버스 노조 간의 임금 협상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내려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100% 소명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지금 경찰에서 최근에 입수한 CCTV 영상과 어떤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전 부총리의 기존 진술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해당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불시에 해외에 나갈 일이 생겨버리거나 그럴 경우에 수사가 진척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출국 금지를 해놓고 아마 수사가 최대한 빨리 종결을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경찰에서는 출국 금지를 해놓은 것 같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난 12월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때도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어떤 경찰에 대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서 이제 출국 금지도 연장 조치가 지금 됐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 CCTV 영상 확보가 된 이후에 어떤 그분들의 기존의 어떤 국무위원들의 진술들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따라서는 어떤 내란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수사가 조금 더 진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다며 관련 문건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지금 저렇게 말한 내용과 다른 정황이 담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은 이 CCTV 내용을 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 계엄 문건은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계엄의 자료를 줬는데 이게 접혀 있는 쪽지였었고 본인은 경황이 없어서 열어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안을 보고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비상계엄의 안건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줘서 심의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덕수, 최상목 이 두 분과 이야기한 내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CCTV 안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리 자료를 나눠주고 그것을 보는 장면이 담긴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님이 이렇게 짚어주신 것처럼 그동안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헌재와 국회에서 한 증언들을 보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출국 금지까지 내려진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짚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CCTV가 당시의 행동에 대해서는 녹화가 돼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녹음이 되지는 예. 않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사자 간에 나눴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특히나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최상목 국무총리라든지 당시 국무위원 중에서 이 비상계엄을 만류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화의 내용이라는 것이 알았지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부분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류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란 혐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진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렇지만은 지금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또 당사자 간의 진술을 확인해 봤더니 어떤 내란 혐의에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알았다. 예. 아니면 이걸 방조했다. 또는 공모를 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존의 어떤 국회에서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증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출국 금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 CCTV 내용이 그동안에 한덕수, 최상목 이 두 분이 이야기했던 것과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을 소환 조사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수사가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체코 정부가 한국 수력 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10월 총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하되 2036년 가동 목표 일정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이달 초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지만 프랑스 경쟁사의 가처분 신청을 현지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계약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비상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건데 그만큼 경기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 수십 년간 가게를 이어온 상인들은 계엄 이후 얼어붙은 경기가 풀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선거가 끝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상인들은 기대하는 거지 뭐.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6개월 만에 100선을 웃돌며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상승폭은 4년 7개월 만의 최대치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나 전망이 그만큼 낙관적이란 겁니다. 일본을 이제 저번 주에 막 갔다 왔는데 확실히 공항에 사람도 많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져서 앞으로 자주 그냥 편하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향후 경기 전망을 비롯해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 전망도 3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분석됩니다. 기저효과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실제 소비로 얼마만큼 나타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시장에선 소비 심리가 실제 체감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전해드린 경제 관련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소비자 심리지수가 2010년 10월 이후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일단은 먼저 소비자 심리지수가 뭔지부터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전국의 2,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이 6가지를 조사합니다. 네. 현재 경기, 생활 형편이 어떠신지, 그리고 가계 수입과 지출 전망이 어떤지,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입니다. 이걸 물어봤더니 이제 기준선이 100이에요. 10년 장기 평균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웃돌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임을 의미하고요. 100을 밑돌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5월 이 소비 심리가 101.8입니다. 기준선 100을 웃돌았는데 한 달 만에 8포인트나 급등한 겁니다. 이 상승폭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4년 7개월 만의 최대 폭인데요.
물론 뭐 관세라는 불확실성도 있지만 네. 일단 이제 이 대선 유세에서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돈 쓰겠다, 경기 부양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네, 새 정부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글쎄요, 대선이라는 일시적 변수, 정치적 기대감,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체감 심리는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의 5월 동향을 보게 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생산 그리고 중심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소폭이긴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체감 경기는 역대 최장기 불황입니다. 지금 한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조사해 보니 6월 기업 실사지수가 100 이하 94.7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4월 이후 역대 최장기 부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반등 추세가 좀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감 심리가 좀 호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소비 진작책 여기에다가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이 정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심리는 좋아졌는데 이게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려면 그만큼 준비나 뭐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열어서 기준금리 이제 내일 결정을 합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될 것이다 이런 전망 많은데 어떻게 관측하세요? 맞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내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미 우리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동안 금리를 주재했던 그 환율이었거든요. 1,500원에 육박했던 환율이 지금 1,360원대, 7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주재하던 주요 요인 가운데 한 개가 해소가 된 겁니다. 특히 이제 관전 포인트, 이번 금통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 1.9에서 1.5%로 낮췄는데 이 1.5%를 추가로 더 낮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횟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연내 인하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경제 전망은 1.5에서 1%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금리 인하 횟수도 앞으로 한 2번에서 3번 이렇게 되면 현재 2.75%인 기준금리가 연말에 가면 낮아지면 연 2%에서 2.25%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수출도 좀 상황도 짚어볼게요. 산업연구원이 하반기 수출 실적 좀 낮아질 것이다, 먹구름이 좀 끼었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현재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수출이 역성장, 마이너스 1.9% 1년 전에 비해서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13개 주력 산업의 수출 전망은 더 보수적인데요. 13개 주력 사업 가운데 9개 산업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자동차, 그리고 정유, 일반 기계는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조선, 반도체, 바이오올스 등 4개 산업만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하반기 자동차 수출 11%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 수출 감소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수출은 올 상반기에는 4.9% 한 자릿수 감소지만 하반기에는 두 자릿수 11.4%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미국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이 현대기아차의 미국산 비중,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은 42%에 불과합니다. 경쟁 업체인 제너럴모터스가 63%, 도요타가 49%보다 낮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우리 기업들이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실제로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20% 가까이 줄었고요. 1월부터 4월까지 누적도 두 자릿수 줄었기 때문에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은 상반기보다 자동차 하반기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도 이런 상황이라면 하반기 수출 실적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타격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도 위험하고요. 내수, 투자, 이른바 트리플 감소,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건데 산업연구원은 이를 이유로 2.1% 올해 성장률 전망을 1%로 낮췄고요.
또 다른 국책기관인 KDI는 1.6에서 0.8%까지 낮춰져서 네.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 0에서 0에서 1% 저성장이 고착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짚어주셨지만 수출과 내주, 내수, 투자까지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이거든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없을까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새 정부 출범 기대와 더불어서 지금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있습니다. 1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의 빠른 집행을 통해서 경기의 추가 하강을 막아야 하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일할 사람, 노동력이 부족하고요. 반도체 자동차 이외에는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 산업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생산성 저하, 경직된 노동시장과 규제 환경 등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쉽게 저성장을 이제 탈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구조개혁과 그리고 신산업 육성을 해야 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비자 신청자에 대해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이 마련될 것까지 중단하기로 한 건데 유학 절차 지연과 함께 사상 검증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이스라엘 시위 참여 유학생에 대한 SNS 심사를 강화하고 이들 비자까지 대거 취소한 트럼프 미국 정부. Some of the visa revocations are happening because somebody violated the terms of their visa. The visa is not a right, it's a privilege. 미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 공간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비자 신청 학생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과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외교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Every sovereign country has a right to know who's trying to come in, why they want to come in, who they are, what they've been doing. 다만 이미 예약된 비자 인터뷰는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외국인 학생의 의존에 수익을 올리는 미국 대학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는 정치 집회에 참여한 유학생 등록 취소와 관련해 법적 공방 중인 하버드대에 대해 1,370억 원 규모의 지원금 계약을 모두 취소할 예정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훈련에 임하기 전 몸을 푸는 선수들,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입니다. 오는 30일 콜롬비아와의 평가전 훈련을 위해 모인 겁니다. 내년 2월 아시안컵을 앞두고 실전 점검에 나서는 건데 지난해 10월 부임해 첫 홈 데뷔전을 치르게 된 신상우 감독은 이기는 축구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대표팀의 달라진 면면들 성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볍게 운동장을 뛰고 스트레칭을 하는 대표팀. 공간을 찾아가며 패스 훈련을 할 땐 실전처럼 진지합니다.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대표팀이 완전체로 뭉쳤습니다. 부임 8개월 차인 신상우 감독은 세대 교체를 내세웠습니다. 새로운 얼굴만 10명 넘게 뽑았는데 이번에도 20세 이하 대회 16강 주역인 박수정과 우서빈을 선발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하셨. 해외 진출 선수가 늘어난 점도 특징입니다. 이번 대표팀엔 국내 무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진출한 지소연을 비롯해 해외파가 10명이나 됩니다. 다시 미국이라는 무대가 계속 마음속에 걸렸어가지고 또 마침 기회가 와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중국 우한으로 진출해 ACL 우승을 거머쥔 김혜리도 적지 않은 나이의 도전입니다. 저희 선배들이 계속 도전하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월드컵 예선을 겸한 내년 2월 아시안컵까지 최대한 강팀들과 많이 상대해 이기는 축구를 하는 게 대표팀의 목표입니다. 세대 교체 부분에서도 강팀들이랑 해야지만 저희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오는 30일과 다음 달 2일 콜롬비아와의 2연전은 TV조선 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명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요트장 옆으로 경주용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지중해와 맞닿은 도시 모나코의 몬테카를로에서 F1 그랑프리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현장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알록달록한 경주용 자동차 포뮬러1이 달리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저마다 핸드폰을 들고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포뮬러1이 빠르게 달리는 순간 낮은 차체로 인해 바닥면과 마찰하면서 불꽃이 튀기도 합니다. 모나코 그랑프리는 도심 중심부를 가로질러서 아찔하기도 한데요. 그만큼 선수들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네, 경기가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다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이 도시를 찾을 것 같네요. 네, 지중해 도시 모나코는 도시가 아름다워서 포뮬러1 경기가 열리면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정박한 요트 위에서 구경하는 관객 앞으로 포뮬러가 굉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건물 테라스에 나온 관객들은 각자 응원하는 팀 깃발을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은 모나코의 좁은 도로 탓에 추월이 어렵고 승부를 내기 힘들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와 포뮬러 경기가 어우러지니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색적인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연일 큰 일교차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립니다. 오늘도 동쪽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데요. 특히 일교차가 큰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50mm의 많은 양이 내리겠고 이들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종일, 세종과 충남, 대구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며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가 짙어서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시작하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오릅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춘천 26도, 대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사전 투표일인 내일과 모레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도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